이제 성적이 비슷비슷해요. 얘들이 다 잘해.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대학에서 평가를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딱 하나로 답을 한다고 하면 바로 입니다. 서울대에 간 친구의 이야기인데 이 친구가 원래 성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뭐 잘하면 연세대 고려대 갈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듣고 당연히 지도했던 입장에서는 그래 너 이제 입학 준비해야겠다. 네. 이런 입시 변화에 가장 민감한 동네가 또 대치동이잖아요.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의 대치동 트렌드를 조금 꼽아보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가정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눈빛이 반짝반짝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다 알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스몰빅 토크입니다. 오늘은 대치동에서 국어 논술 분야 스타 강사이자 입시 전문가로 활약하시면서 아이들의 학습과 입시에 도움을 주고 계신 최성호 원장님을 모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성호 원장님 모시고 입시와 아이들의 학습 측면에서 바뀌는 입시와 교육, 또 반대로 바뀌지 않는 학습과 입시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대치동에서 학원 운영하고 있고요. 학생들 독서나 논술, 또 입시 지도를 돕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입시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스몰빅 클래스 초대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또 원래 또 원장님 유튜브도 보고 이번에 그 내신 책도 읽어보면서 어쩌면 되게 곁다리 말고 진짜 본질을 좀 짚어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내신 책 제목이 스카이로 가는 길 확 바뀝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제 제목에 스카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아마 이 뭐 새 학교 외에도 대부분의 대학에 가는 길이 바뀐다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정확히 그 길,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초등 혹은 중등 부모님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좀 핵심을 요약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카이는 어떤 상징 같죠. 특히나 이제 초등 중학생 같이 조금 나이가 어린 자녀를 두신 경우에는 좀 먼 입시의 목표다 이렇게 상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멀게 느껴서 준비는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길이 꽤 길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길이 있죠. 수시라는 길이 있고 정시라는 길이 있고, 수시는 보통 내신, 뭐 정시는 수능, 이 정도까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길의 경로나 방향이 크게 바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시와 관련해서는 내신이 바뀌고 정시와 관련해서는 수능이 바뀌는데 그게 한 번에 바뀌고 크게 바뀌는 변화가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알기 쉽게,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담은 게 목표였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 바뀐다는 건 항상 부모님들께 이제 혼란과 어떤 공포를 이제 드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럼 바뀌는 것들의 핵심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보통은 이제 9등급제, 그래서 이제 내신이 뭐 1등급이면 뭐 스카이도 가도 의대도 가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내신의 등급 자체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등급 따기가 조금 쉬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25명 정도 학생들이 한 반에 있다고 하면은 그 반에서 1등 하는 학생만 4%에 들기 때문에 1등급 성적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상위 10% 학생까지, 운 좋게는 한 반에 2명 내지 3명까지도 1등급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한 학교 안에 혹은 한 학급 안에 1등급 학생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예전 기준으로는 1등급만 뭐 스카이 간다 이랬는데 이제 1등급이 되는 친구들의 숫자가 스카이 인원보다 많아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시에서의 변화인데요. 정시는 뭐 쉽게 얘기하면 국영수 사과 5과목이잖아요. 그런데 이 5과목 중에 특히나 수학 그리고 탐구라고 하는 사회와 과학 과목이 크게 바뀝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혹시 작가님 그 수능 시험이 몇 년 정도 됐는지 혹시 그 역사 아시나요? 제 나이만큼 된 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아마 한 30년 정도 역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3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그러니까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이 같은 내용의 시험을 봐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과목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학이 어려우면 다들 문과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문이과도 원래는 없어졌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것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수학 범위와 똑같은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수학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과학 과목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문과 학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은 사회 과목을, 또 자연계열 지망하는 친구들은 과학 과목을 보통 공부했었는데 이제 곧 올 수능부터는
사회와 과학을 모두 수능 시험에 다 포함을 해서 선택하지 않고 공통으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직접 수능 세대시긴 하겠지만 본인들이 겪으셨던 수능 시험과는 또 다른 수능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길이 바뀐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그 외에 이제 입시 제도도 그렇지만 이제 학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좀 바뀌는지. 뭐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큰 이슈인데요. 이제 고교 학점제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표라고 하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나중에 가면은 뭐 문과 시간표, 이과 시간표 이렇게 갈리는 건데 이제 앞으로는 문과 시간표, 이과 시간표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최성호 시간표, 그다음에 조 작가님 시간표 이렇게 시간표가 아예 개인마다 다 달라진다라고 이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당장 뭐가 찾아오냐면 시간표를 내가 짜야 돼요. 그럼 내가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무슨 과목이 나한테 유리한지. 사실 아이들을 만나보면 무슨 학과에 가야 될지, 뭐 학과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하듯이 고등학생 때부터 자기가 들을 과목을 골라야 된다. 일단 이게 되게 크게 바뀌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저는 오늘 이 영상이 뭔가 이렇게 바뀌니까 뭔가 부모님들 지금부터 막 하셔야 되면 이런 불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너무 많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두셔도 된다. 오히려 중요한 건 챙겨야 되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맥락에서 좀 몇 가지만 더 짚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성적 따라 대학을 갔잖아요. 입시라는 게 부모님 때와 되게 달라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짚어주신다면 또 현장에서 실제로 학생들의 입시도 하시면서 좀 그런 경험들 나눠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그 포인트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점수 맞춰 간다라고 하는 인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껏 기성세대가 겪어왔던 입시의 흐름일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 등급이 변별이 잘 되지 않아.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내신 등급만으로는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대학에 갈 수 있을지 확신하기가 좀 어려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 즉 수시와 관련된 이 학교에서의 뭐 성적이나 여러 가지 평가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보통 객관식 시험으로 표현이 되고 계산이 되는 성적들을 정량적인 성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량이 즉 수치가 모든 걸 얘기해 주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정성적인 누군가의 평가나 말이나 아니면 그 학생이 읽었던 경험들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근데 또 이렇게 들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학교 생활에서의 충실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고 입시에 끼치는 영향이 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뀌는 제도가 변별을 이제 점수만으로는 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화들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거를 이제 저는 주로 뭐 서사, 포트폴리오 이런 단어들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스토리겠죠, 자기만의.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것도 사교육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 사교육에서 만들어줄 수 있나요? 사실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지도한다면 그게 꼭 사교육이 아닐지라도 이런 정성적 평가를 준비하려면 결국 얘기해 주셨는데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스토리는 결국 누가 만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의대를 준비하려고 할 때 3, 4년 전쯤에는 모든 아이들의 그 서류에 바이러스, 코로나 이런 얘기가 막 다 도배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만큼 시간과 공간 같은 조건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아이들 개개인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그게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통적인 트렌드까지는 사교육이 많이 도와줄 수 있지만 정말 개인적인 나만의 주제의식들은 사실 거기서 충분히 나오기가 어렵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면 서로 비슷한 것들을 포트폴리오들을 이제 서로 뭐 카피도 하고 참고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질 텐데 약간 스카이캐슬의 영재 그렇죠. 포트폴리오. 그 포트폴리오 어떻게 네. 구하냐 이 네.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답습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특수한 고민, 자신만의 고민들을 좀 줄곧 오래 해온 친구들. 뭐 예를 들면은 책을 한 권 읽어도 느낀 바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대학에서 볼 때 이게 유명한 책이래. 그랬더니 막 다 느낀 바가 똑같아. 이러면 아마 안 뽑을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이 친구만의 문제의식이 돋보여. 그러면 꼭 트렌드한 책이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거를 이제 평가에 가는 방식들은 앞으로 계속 더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입시가 크게 바뀌어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유일무이한 게 중요한 거다.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여쭤보면 실제로 그렇게 아이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런 정성적인 평가를 잘 받는 아이들의 어떤 좀 느끼는 특징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볼 때 차별점은 일단은 주제가 있는가인 것 같아요. 주제. 그 주제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애 의대 가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의대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와 목적은 있을지언정 그 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 구체적인 목적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학과를 바꾸어야 하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인공지능 학과를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 학과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 않은 학과들이 훨씬 많고요. 또 인공지능을 공부하려면 꼭 무슨 컴퓨터 관련된 것만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생명공학을 공부해서 뇌과학을 공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주제가 있는 친구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궤적이 스토리가 됩니다. 융합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주제가 없이 학과만 있었으면 누더기가 돼요. 이것 들어오고 저것 들어오고 그냥 그 학과와 관련돼 있는 온갖 주제가 다 있는데 정작 얘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융합과 누더기의 차이, 스토리와 스펙의 차이는 결국 주제에서부터 비롯된다. 주제에서 비롯. 그럼 정서적인 평가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또 하나 우리가 드는 생각은 그럼 결국은 면접 논술이 계속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시거든요. 물론 또 면접과 논술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지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논술고사는 대부분 서술형 평가처럼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논술형 평가는 사실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고요. 면접은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예를 들어드렸지만 이제 성적이 비슷비슷해요. 얘들이 다 잘해.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대학에서 평가를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딱 하나로 답을 한다고 하면 바로 면접입니다. 뭐냐면 이 친구를 만나보면 안다는 거예요. 눈빛을 보면 알고요. 또 이 친구랑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단 똑똑한지 총명한지도 느낌이 오고 또 사실은 이 친구가 이제 외운 답변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던진 질문에서 티키타카하고 대화하는지 뭐 제가 이제 기억에 나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서울대에 간 친구의 이야기인데 이 친구가 원래 성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뭐 잘하면 연세대 고려대 갈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되게 관심이 있었던 주제를 다룬 그 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자리에 와 계신 거였죠. 이 친구가 이제 지역사회 보건이라고 하는 아주 되게 독특한 주제를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하필이면 서울대에서 그 주제를 공부하셨던 교수님이 들어와 계셨는데 교수님이니까 어떻게 보셨겠어요? 얘가 이것도 거짓말로 썼겠구나. 어서 또 뭐 듣고 썼겠지. 그걸 말을 걸었는데 얘기가 되기 시작하니까 10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교수님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 신난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듣고 당연히 지도했던 입장에서는 그래 너 이제 입학 준비해야겠다. 당연히 이제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몰입해 있는 친구들을 이제 대학이 선발하려고 하거든요. 그동안 물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제대로 선발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억울하다 아쉽다 이런 경험들이 있겠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고 저는 앞으로 더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면접이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약간 이게 기업에서 인재를 뽑는 방식이랑 비슷한 거네요, 사실. 그러니까 요새 뭐 공채도 없어지고 있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면접이잖아요. 저도 뭐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 그냥 면접만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부모님들 또 하나 의문 드시는 게 그러면 이제 면접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하는 입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데 피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보통 입시에서 이제 1단계를 통과한 친구들끼리 면접을 보는데 보통 3배수에서 5배수 정도 면접을 본다고 해요. 대부분의 수시에는 면접이 있다. 다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 이제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분위기는 정시에도 면접이 확대되는 분위기로 적용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뭐 내신 성적도 바뀌고 수능 시험도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크게는 대입의 제도 자체도 바뀌고 있는데 학생들을 이제는 정량적인 숫자로만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그 학생의 어떤 진정성 또 이제 진짜 어떤 잠재성 이런 것들을 대학도 확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학들도 요새 되게 위기감이 크거든요. 대학이 잘 되려면 당연히 대학이 내놓는 산출물인 학생들이 우수해야 되는데 그럼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인공지능 나오고 이제는 옛날의 답을 외워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싶어 하는데 객관식 시험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게 당연해집니다. 또 실제로 미국 시험에서도 우리가 이제 SAT 혹은 이제 에세이 시험도 많이 보잖아요. 미국 입시에서. 그런데 이제 그 에세이가 많이 폐지되고 있대요. GPT가 나와서.
학생들이 이제 GPT로 글 에세이를 써서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글만으로 평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가 방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면접으로, 구술로 만나서 말을 하면 이 친구의 진짜 역량을 확인하고 이게 되면 그때 글로 쓴 에세이를 참고하는 이런 방식으로 입시도 바뀌고 있어서 구술의 중요성, 진짜 스토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학생부나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겠네요. 결국은 서류가 메인 수단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2015년인가 2014년에도 수능 만점자가 면접 못 봐가지고 서울대 의대 못 갔던, 네. 아, 그게 지금 다시 이제 좀 확대되는 그런.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으로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정성적인 평가나 면접의 비중을 좀 높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짜 이제 스스로 진짜 똑똑한 아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군요. 어렵지만 그런 목표를 좀 가져야죠. 이런 입시 변화에 가장 민감한 동네가 또 대치동이잖아요. 요새 대치동 분위기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뭐 바뀌는 게 있나요? 제가 하나의 대치동 트렌드를 조금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컨설팅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개인의 해법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적 스토리들, 개인의 고민이 결국에는 우리 학급에 우리 학교의 스토리도 있고 뭐 어떤 스펙도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나 내가 입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게 특징 같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러면 또 경제적인 부담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되실 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 되게 안타까운 면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스스로 똑똑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게 결국 사실 아이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진짜 해나갈 수 있으면 그런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스스로 아이가 할 수 있게 또는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면 꼭 그런 거 없이도 아이들이 해나갈 수 있다. 뭔가 좀 팁을 한두 가지만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치동 컨설팅 하면 아무래도 이제 비용도 되게 비싸고 모든 사람이 또 경험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럼 그 컨설턴트가 하는 일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내가 다 지도하고 내가 다 짜주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뭐 대치동 캐슬의 뭐 스앵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그런 컨설팅으로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대화하는 파트너입니다. 근데 이 대화라는 게 사실 많이 한다고들 생각하시지만 이 대화다운 대화가 아닐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밥 먹었니? 오늘 날씨 어때? 이런 게 대화는 좀 아닐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요거를 공부나 입시로 좀 적용해 보는 거죠. 공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달리기 같은 경우에 뭐 그냥 뭐 100m, 50m 달리기는 별 생각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 작가님께 자, 마라톤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하시겠어요? 지금 42.195를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 라고 하면 그냥 막 뛰시겠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라고 하는 긴 과정에서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준 적도 없고 또 실제로 그게 필요한지를 이야기 나눠본 적도 없이 일단 그냥 등을 떠미는 거예요. 총기가 되게 없는 친구들, 그러니까 학습적으로 되게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오셔서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저 이 얘기 처음 들었어요 라고 하세요. 다들. 저희가 자녀들이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네. 공부에 대해서 뭐 인생에 대해서 요즘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옆에 계시다가 처음 들으셨대. 맨날 같이 사는데. 그런데 이게 눈빛이 반짝반짝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만큼 가정 안에서 충분히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공부에 대해 혹은 입시에 대해 이야기 나누지를 않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대신 나눠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게 컨설턴트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 내에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까지 안 가더라도 제대로 된 그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더라면 이거 정말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이게 대화 나눠지는 것이 사실은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의 핵심이 학생들에 대한 동기부여 또 이제 학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 과정이나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의사결정에 대한 조언인데 사실 이거는 가정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 교육이라는 건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외주를 줄 수 있는 문제를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저희 채널에서 결국 부모님과의 대화,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늘 말씀드려왔던 이유가 그거 갖춰지지 않고 외주에서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든다. 그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담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단 그게 결국 부모로서 진짜 도와주셔야 되는 가장 최소한의 역할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오히려 그로부터 아이와 조금 더 좋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를 좀 바라봐 주시면 저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접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요. 원장님 보시기에
진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그래도 챙기셔야 되고, 반대로 이거는 너무 혼란스러워하시거나 뭐 큰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전문가로서 좀 짚어주신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모두가 다 아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은 바로 객관화하기예요. 객관화하기. 또 다른 말은 상대평가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교육과 입시는 사실은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입시가 특히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은 모두가 다 스카이를 가고 싶지만 모두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줄을 세우게 되죠. 이걸 우리가 상대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완벽히 사라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 상대평가 줄 세우기 경쟁을 어려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사실 그건 좀 맞지 않아요. 교육에도 우리가 학습하고 배웠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장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은 평가가 아니고 그 전에 자기 객관화의 과정이에요.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가 책을 읽었어요. 잘 읽었겠죠? 네. 안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정말 읽었는지를 좀 이해해 보려면 간단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질문해 보면 돼요. 네. 뭐 꼭 이게 뭐 객관식 시험지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대화해 보는 과정, 이게 테스트입니다. 네. 그러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대화를 수평적으로도 하지만 이 아이가 정말 잘 이해했을까? 질문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시기에 학교에서 시험이 있기는 있죠. 근데 너무 쉽고 사실은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애들한테 문제를 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채점을 해보게 한다든지, 애들이 채점을 시켜보면은 틀린 문제 다시 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면 자기도 맞은 거, 잘한 것만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틀린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지만 이걸 알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걸 경험시켜 주려면 일찍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놓은 상태에서 애를 등 떠밀어서 학원으로 내몰기 시작하면 학원에서 그런 자기평가 객관화 할 것 같죠?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무얼 집어넣어 줘도 자기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객관화를 해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 자기 객관화 능력이 제가 볼 때는 변하지 않는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역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새 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또 논술 또 국어 스타 강사시니까 일단은 또 저희 사회대 또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국어 공부를 잘 하셨을 것 같은데 국어를 잘 하실 수 있었던 비결, 또 그런 토대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좀 드릴 얘기가 있어요. 제일 많이 후회하시는 부분이 의외로 책을 좀 많이 읽힐 걸 라는 얘기세요. 고등학생 때가 너무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야, 이렇게 선행하고 학원 뺑뺑이 돌렸는데 네. 이거밖에 아웃풋 안 나올 줄 알았으면 그냥 책이라도 읽힐 걸 그랬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후회에 섞인, 자조 섞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제대로 된 책 한 권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 있다는 걸 그때서야 발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 좀 저는 어려운 거에 도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너무 작고 또 좀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처럼 아직은 너무 어린 것처럼만 어른들이 대할 때가 많다. 독서에 관해서 뭐 정치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뭐 마키아벨리를 읽어볼 수도 있고 플라톤을 읽어볼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부모님들이 그런 걸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왜 오해에 있냐면 첫 번째는 다 이해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대학교 교수님들도 플라톤, 마키아벨리 읽으면 이거는 읽어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안다고 혹은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번 읽어보잖아요. 그럼 조금씩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다가 한두 가지가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들이 야 네가 아서라, 네가 뭘 그런 걸 이해해, 네 수준에 이렇게 대하고 아이들을 너무 작고 약하게만 키우다 보니까 조금만 단단한 게 나오면 깨물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양이 과연 중요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육이 증가하는 원리도 생각해 보면 가벼운 물건을 여러 번 움직인다고 해서 결코 늘지 않아요. 산책도 1시간 만보 걷는 것보다 숨차게 걷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독해도 그래요. 좀 숨이 차듯 읽어야 돼요. 뭐냐면 집중해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그 문장을 놓고 고민해본 흔적만큼 독해의 근육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 과정 경험을 하려면 내가 조금 힘든 것도 읽어봐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것만 그렇게 늘 살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식으로 보면 정크푸드인 거죠. 예, 그런 것만 계속 먹으면 건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은 단단하고 어려워 보이는 성인들이 읽을 만한 것들도 기꺼이 도전해 볼 수 있게 중학생 시절에 자극을 주시면 좋겠고요. 중학생 때 그 정도 되려면 초등학생들도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거를 기꺼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적어도 뭐 상위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10% 정도 목표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정도 목표치를 갖고 독서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 보시는 것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챌린지한 것을 진짜 도전해보는. 그렇죠. 꼭 많이 읽지 않더라도 네, 한 가지라도.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기가 쉬운 게 이게 교육이고 입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짚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신 책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좀 실제로 입시에서 정말 본질적인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출간해 주신 이 스카이로 가는 길 확 바뀝니다라는 이 책이 좀 어떤 뭐 분들, 예를 들면 학년으로 따지면 어떤 분들이, 어떤 부모님들이 보면 어떤 도움 받으실 수 있는지 소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초등 혹은 중등 학부모님들께 입시에 대한 얘기를 최대한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 제가 설명회를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 전국으로 다녔었어요. 네. 근데 설명회 때 저희가 연사로 초대받아서 가면 주어지는 시간이 한 1시간 남짓되는데 사실 해드릴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설명회 때마다 항상 어떻게 했냐면 어머님 이거 아시죠? 하고 넘어가고 아시죠? 하고 넘어갑니다. 네. 또 대학에 설명을 해드려도 의대 스카이 설명 좀 해드리고 나면 시간 부족하니까 다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많은 시간들을 실제로는 어머님들이 충분히 다 이해하실 만큼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제가 유튜브도 했고 이번에는 책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어려워서 입시는 나는 좀 모르겠어. 혹은 아니 우리 애들은 입시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큰 욕심 없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도 입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근데 이 정도 알아놓은 걸로 우리 준비할 수 있는데 크게 도움될 수 있겠어. 예, 그런 생각 필요가 있는 분들이시라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 공부와 입시, 사실 아이들도 힘들지만 부모님들도 이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드신 우리 부모님들께 좀 힘이 될 만한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전문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프면 의사 선생님 찾아가는데 교육 관련해서는 문제 생기면 다 그 화살이 부모님들께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한 일보다는 항상 못했던 것들, 자책하는 일들, 후회하는 일들로 이 교육에 대한 경험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좀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제 그런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꼭 1등이 아니더라도, 스카이가 아니더라도 너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잘했어 라고 얘기해 주듯이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에게 뭐 엄마 아빠가 서로 해주셔도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스스로 생각을 천천히 돌아보시면서 야 누구누구야 정말 애쓰고 있구나, 예, 그렇게 좀 격려해 주시면서 이 교육의 긴 과정, 입시의 긴 경로를 좀 서로 좀 위로해 가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 한 명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잘해 오셨고 앞으로도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시는 길에 오늘 저희 이야기가 작게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 작가 최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